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미국 여성 인플루언서가 한국 남성들의 검은 속내를 들추겠다며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국 남자들의 연극에 더 이상 속지 말라고 하며 온갖 탐정을 준비했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가 올린 영상을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녀 인생에서 최고 시청률을 갱신한 한 영상에서는 그녀 자신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바입니다. 20살부터 여행과 브이로그로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구독자가 50만을 넘고 광고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건 제 성공담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독일로 교환학기를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베를린 공대에서 만난 타케시라는 일본인 남학생과의 프로젝트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라는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팀원은 저, 타케시, 그리고 독일인 학생 2명이었어요. 처음엔 타케시가 꽤 성실해 보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준비를 철저히 해오고 자료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시작됐어요. 제가 밤새워서 만든 3D 모델링 자료와 데이터 분석 부분을 타케시가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교수님께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냈는데 라고 말하면서 제 작업물을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팀 프로젝트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든 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 황당한 건 독일인 팀원들도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타케시에게 따질까 고민했는데 그는 오히려 제게 먼저 다가와서 에이바, 수고했어. 우리 팀워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저는 이게 문화적 차이인 건지 아니면 개인의 성격 문제인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마케팅 에이전시에 취직했어요. 회사에서 상하이 출장을 보내주게 됐는데 이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미팅을 하는데 상대방 팀장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여자 직원이 우리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중국어로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로 대답하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영어로 하자 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 내내 그 팀장은 제가 아닌 저희 회사 남자 동료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질문도 남자 동료에게만 하더라고요. 심지어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여자들은 비즈니스보다 쇼핑이나 화장에 관심이 많지 않나?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연달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동아시아 남성들은 대체로 권위적이고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SNS 피드가 갑자기 한국 관련 콘텐츠로 도배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한국 남성과 연애하거나 결혼한 서구 여성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내 한국 남자친구는 너무 다정해 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신발끈을 묶어주는 영상,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영상, 레스토랑에서 여자친구가 먼저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영상들이요. 댓글에는 한국 남자들은 정말 젠틀하다. 매너가 너무 좋다. 우리나라 남자들도 좀 배워야 한다. 는 반응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트렌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조회수도 수백만을 넘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팔로우하는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한국 남성들의 매너에 감동했다. 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내가 경험한 동아시아 남성들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제 과거 경험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 영상이 제 눈길을 확실히 끌었어요. 한국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 만에 되찾았다. 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한 독일 여성이 서울 명동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주변 한국 남성들이 모두 달려와서 도와주고 경찰서까지 안내해줬다는 내용이었어요. 조회수는 800만을 넘겼고 댓글은 3만 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이런 게 다 연출 아닌가? 한국관광청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건 아닐까?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 같았거든요. 제가 경험한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관련 영상들을 더 찾아봤어요. 한국 남자친구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준다. 한국 남성들은 데이트할 때 항상 여성을 먼저 챙긴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의 가방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 는 식의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영상이 너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상황도 비슷하고 반응도 비슷했어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한류 마케팅의 일환일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특히 제가 과거에 경험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떠올랐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거였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짜라면 제가 직접 테스트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반대로 만약 이게 다 기획된 마케팅이라면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거고요. 저는 구독자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남성 매너 신화 과연 진실일까?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일부러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길에서 살짝 밀치거나 길을 막아서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매너가 좋다면 화를 내지 않고 양보해 줄 텐데, 만약 연출된 거라면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는 지갑 떨어뜨리기였습니다. 인터넷 영상들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달려와서 도와주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현금이 많이 든 지갑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에 휴대폰을 방치하고 몰래 라이브로 관찰하는 거였어요. 정말 아무도 훔치지 않는지, 오히려 보호해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안전한지, 그리고 주변 남성들의 태도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꾸며진 거라면 분명히 틈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기라면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는구나. 한류 마케팅에 속지 말자. 현실적인 검증이 필요했다. 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계속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 예상이 맞을 거야. 이 모든 게 다 마케팅일 거야.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여행용 가방에 테스트용 지갑과 휴대폰도 따로 준비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관련 영상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경험한 현실과 너무 달랐거든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반박 영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과 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증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를 검증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면서 저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카메라는 준비됐고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저는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러시아워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밀치고 무례하게 굴 텐데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물론 사람은 많았지만 서로 부딪혀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대중교통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명동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는데 프론트 직원도 예상보다 친절했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어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젊은 층이 많고 활기찬 분위기라서 사람들의 진짜 반응을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 장비를 체크하고 라이브 방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독자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궁금했다. 진실을 밝혀줘. 라는 댓글들이 채팅창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사용하던 프랭크 포맷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일부러 살짝 부딪히거나 길을 막아서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서구에서는 이런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첫 번째 타겟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의 진행 방향을 막으면서 살짝 밀치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뭐 하는 거야? 라든지 비켜 라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지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심지어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방해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사과를 하고 양보해주는 겁니다.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이상한데 왜 저 사람이 사과해? 라는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성이었어요. 아마 회사원인 것 같았는데 급한 듯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길을 막아섰어요. 그러면 분명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통화 중이었으니까 더 짜증을 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 남성은 전화를 잠시 끊더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길을 막고 있는데도 저를 밀치거나 화내지 않고 자기가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들도 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매너 좋네. 왜 다들 양보해주지? 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어요. 저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시작했어요. 지갑 드롭 테스트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지갑에 현금 50만 원 정도를 넣어뒀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몇 장과 가짜 신분증도 넣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람들이 선량하다면 주워서 돌려줄 테고 만약 인터넷 영상들이 다 연출이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거나 심지어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홍대 메인 스트리트에서 일부러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걷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시청자들도 고정된 화면을 통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역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도에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성 하나가 지갑을 발견하더니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지갑을 들고 오는 겁니다. 심지어 영어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가 10m나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떨어뜨린 걸 알았을까요? 그 남성은 지갑을 제게 건네주면서 현금이 들어있는지 카드는 다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갑 안에 있던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이것도 중요한 거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현금을 세어보니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카드들도 제자리에 있었고요. 저는 그 남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심심풀이로 떨어뜨린 거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라이브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진짜네. 대박.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출 아냐? 미리 섭외한 배우 아니야?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다. 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한 반응이었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친절하게 해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카페에서 휴대폰을 방치하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를 선택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진 상태로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시청자들은 고정된 각도에서 카페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이 있다는 걸 보기는 했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스타가 제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빈 컵을 치우러 온 건데
휴대폰을 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에서 휴대폰이 방치된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에서 와 대박, 저 사람 뭐야, 너무 친절하다 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손님의 물건을 함부로 만질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배려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의 손이 보이더니 카운터에 휴대폰을 반납해주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직원의 턱을 볼 수밖에 없는 웃긴 앵글이었지만 너무 감명 깊은 상황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됐어요. 이게 진짜야? 연출이 아니라면 정말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 진짜 이런가? 라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저는 카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카페 직원이 휴대폰을 저를 확인하자마자 건네는 모습에 잠깐 왔던 손님마저 기억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틈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배려와 친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라이브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댓글들을 확인해봤어요.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친절한가 보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다, 미리 섭외된 사람들 아닌가, 하루 실험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는 의견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의 실험 결과가 제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정말 한국 문화가 다른 건가, 아니면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방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과도하게 친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배려해주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과거 경험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만났던 타케시, 상하이에서 만났던 그 팀장의 모습들이요. 정말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구독자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어요. 오늘 실험 결과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루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실험을 해보라고 제안했어요. 밤에도 해봐라. 더 어려운 상황에서 테스트해봐라. 며칠 더 관찰해봐라. 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틀 정도만 실험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곧 에시미아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진짜 결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예고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기대된다. 밤이 진짜 테스트다. 조심해서 해라. 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 저는 호텔에서 라이브 방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테스트라고 생각했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많고 공개된 장소라서 체면 때문에 친절하게 굴 수도 있지만 밤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는 본성이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구독자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테스트다. 밤에는 다를 거야. 조심해라. 라는 댓글들이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부터 서울 밤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진짜 안전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을지로 골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밤에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과 다른 풍경에 놀랐어요. 분명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고 포장마차들의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밝네요. 라고 말하니까 채팅창에서 한국은 밤에도 밝다고 들었어. 치안이 좋다는 얘기가 진짜인가 보네. 라는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배경부터 제 계획과 달랐거든요. 골목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쓰레기통도 깔끔하게 분리수거가 되어 있었고 담벼락에 낙서 같은 것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던 밤거리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뭔가 일이 벌어지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은 저에게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촬영하시는 거죠?
제가 지나가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려를 받게 된 거예요. 아,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여성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배려해 준 겁니다. 채팅창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진짜 안전한가 보다. 밤인데도 사람들이 친절하네. 한국 치안 대박이다.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깊숙한 골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인적이 드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로등은 밝았고 곳곳에 24시간 편의점들이 켜져 있어서 완전히 어두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때 앞에서 남성 2명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라고 생각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골목에서 마주치는 남성들이니까 분명히 뭔가 불쾌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길가로 비켜섰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중간에 한 명이 안녕하세요. 라고 가볍게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들의 분위기는 제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정말 안전하다.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겠네. 치안이 진짜 좋구나. 라는 반응들 뿐이었어요. 저는 더 자극적인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어요. 포장마차도 없고 상점도 없는 정말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골목 끝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였어요. 저는 마침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뭔가 일이 생겼네요. 라고 카메라에 대고 말하면서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채팅창에서도 조심해, 위험할 수 있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라는 경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3명 정도의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서 크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진짜 한국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술 취한 상황에서는 본성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억양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 억양과 달랐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중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저 사람들 중국어 하는 것 같은데, 억양이 다른데,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동시에 기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동아시아 남성들이니까 제가 예상하는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 남성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우선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골목길 한가운데에서 크게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카메라를 발견하자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봤거든요.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라고 카메라에 대고 말하면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이 조금 마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태도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남성이 제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제 카메라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저는 셀카를 찍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는 계속 제 주변을 맴돌면서 카메라에 나오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제 촬영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 위험해 보인다. 빨리 그 자리 떠나.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라는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그중 한 명은 계속 제 카메라를 만지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나도 출연시켜달라고 하면서 제 라이브 화면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 지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이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 남성들과 이들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제 개인 공간을 존중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압적으로 다가와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채팅창에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억양 들어보니까 확실히 외국인이다. 한국 현지인들과는 태도가 다르다. 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시청자들도 차이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그중 한 명은 계속 제 팔을 잡으려고 했고,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였는데 이건 그냥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라이브 시청자들도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그 자리 떠나. 도움 요청해. 주변에 사람 없어? 라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 큰 길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특히 제 카메라를 계속 만지려고 하고 제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방식이 정말 불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과거에 일본과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한국 남성들은 정말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걸요.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저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빠져나와서 큰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 저를 부르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에는 빨리 도망가, 뒤돌아보지 마, 라는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로 그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제가 떨어뜨린 것도 없는데 뭔가를 주운 척하면서 이거 떨어졌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명백히 제게 다가올 핑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이고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다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촬영 중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야상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쪽 길로 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는 자연스럽게 몸을 살짝 비켜서서 저와 뒤따라오던 중국인 무리 사이에 완만한 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제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배려심 있어 보였어요. 라이브 채팅창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도와주는 건가? 한국인 같은데?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2블록만 가면 택시 잘 잡혀요. 제가 앞서 걸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성을 따라가는 게 정말 안전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중국인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때 뒤에서 중국인 중 한 명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왜 방해하느냐는 식으로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충돌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 한국인 남성의 대응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면 충돌을 하지 않고 동선과 속도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시야를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무술의 한 동작 같았어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라이브 방송을 끄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방송으로 나가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이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촬영 계속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주변 분들 얼굴은 가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 촬영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고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라이브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저 사람 프로야? 매너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차분할 수 있지? 라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시청자 수도 순식간에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큰 길로 걸어갔어요. 그 남성은 제 앞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중국인 무리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인 남성이 개입하면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의아했어요. 왜 이 낯선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몇 분 후 우리는 밝은 대로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24시간 편의점도 보였어요.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이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택시 타세요. 혹시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라면 제가 도로 건너는 것까지 보고 갈게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끝까지 제 안전을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지갑을 꺼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의 반응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움을 받고 대가를 주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는 마치 정말로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본 적이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서 타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라도. 그는 그냥 웃으면서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라고 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성은 저희 택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이 라이브 화면에 클로즈업 되면서 방송이 끝났어요. 채팅창은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짜 영화 같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 한국 남자들 진짜 다르구나. 라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져 있었습니다. 팔로워 수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늘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장문의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보고 있는데 방금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릅니다. 라는 영어 댓글들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된 댓글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든 댓글이 방금 전 상황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상 링크 좀 보내달라. 인터뷰 가능하냐? 이 영상을 기사로 써도 되냐? 는 DM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밤새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은 그 남성의 자연스러움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반응이 자연스러웠어. 진짜 기사도라는 건 저런 거지라는 댓글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연출된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끝까지 제 안전을 확인해주던 모습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전혀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에서 만났던 타켓이나 상하이에서 만났던 그 팀장은 항상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그 남성은 정반대였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과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그 개입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태도였다는 것을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던 대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한 명의 경험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구독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경험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며칠 더 다양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보기로 했어요. 어제의 경험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차갑게 접근해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한국인들이 다르다면 더 많은 상황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지하철에서 진행했어요. 러시아워 시간을 노려서 2호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저는 일부러 문 앞 한가운데에 멈춰 섰어요. 흐름을 방해해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비켜주세요 라든지 왜 거기 서 있어요 라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있던 정장 입은 남성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는 대신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한 발만 뒤로 물러서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짓으로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비켜섰는데 그 남성은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까지 했어요. 제가 방해했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짜증내거나 무례하게 밀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이브 시청자들도 놀라고 있었어요. 러시아어인데도 저렇게 친절해? 미국 지하철이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외였어요. 두 번째 실험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했습니다. 일부러 가방끈을 느슨하게 메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가방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회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가방끈이 풀렸어요. 라고 한마디만 말하고는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적절한 개입이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다시 매면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감사 표시를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 제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 실험이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카드 지갑을 카운터에 두고 나왔어요.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50m 정도 걸어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바리스타가 제 카드 지갑을 들고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갑 두고 가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갑을 받았어요. 바리스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혹시 방송 중이시라면 제 얼굴은 개인정보 때문에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까지 생각하면서도 제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준 거였어요. 라이브 채팅창에서는 진짜 친절하다. 저 바리스타 진짜 좋은 사람이네. 한국 사람들 정말 다른 것 같다. 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네 번째 실험은 좀 더 도발적인 테스트였어요.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입구 계단을 오르내리는 실험이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분명히 휘파람을 불거나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안전을 위해 속바지는 입었지만요. 첫 번째 테스트는 강남역에서 했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뒤에서 올라오는 남성들이 시선을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는 척하면서 시선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제 바로 뒤에서 올라오던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걸렸다 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손에 든 서류 가방으로 제 치마를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홍대 입구역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였어요. 치마 때문에 불편할 거라는 핑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줄지 궁금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척했는데 바로 뒤에서 20대 남성이 다가와서 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계단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했어요. 치마 때문에 균형을 잃은 것처럼 연출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3명의 남성이 동시에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라이브 채팅창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완전 달랐을 텐데 진짜 신사들이네. 이게 진짜 매너구나. 라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180도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둘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이 나타나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적이었거든요.
5번째 실험은 밤에 한강 산책로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여유로운 시간대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워두고 휴대폰으로 라이브를 켠 채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관찰했어요. 혹시 누군가 장비를 가져가거나 방해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보긴 했지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삼각대 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가져가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삼각대가 바람에 흔들려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안정화시켜준 거였습니다. 몇 분 후에는 조깅하던 남성이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줬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던 카메라를 강 쪽으로 살짝 내려서 더 좋은 앵글이 나오도록 도와준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무도 장비를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저를 도와준 남성이 떠올랐어요. 그와의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도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태도였을까요? 점점 후자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귤 몇 개를 사려고 했는데 가게 사장님이 제 카메라 장비를 보더니 밤에 촬영하시나 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산 귤 외에 몇 개를 더 손에 쥐어주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외국인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걸까요? 돈을 더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의 실험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총 8번의 서로 다른 실험을 했는데 모든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계획했던 반박 영상과는 정반대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댓글들을 확인해봤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댓글들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어요. 저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오늘의 경험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 문화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정은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입니다. 라는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면 오늘의 경험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문화적 차이라고 해도 이렇게 일관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을 텐데 왜 모든 사람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구독자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며칠간의 실험 결과가 제 예상과 계속 다르고 있어요. 패턴이 너무 일관적이라서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댓글에서는 더 다양한 실험을 해봐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봐라. 진짜 친해져서 본 모습을 확인해봐라. 는 제안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제 도와준 그 남성과 다시 만나보라. 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그 남성과 다시 만나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볼까요?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혹시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지는 제 계획대로 찍혔지만 결론은 제 계획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었어요. 이 패턴이 우연인가, 문화인가, 개인의 특별한 호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대본이 조금 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맞는 건지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의 대형 광고 에이전시에서 급히 미팅을 제안해온 거예요. 한국 관광 홍보 영상 제작에 관심 있으시면 내일 오후 2시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검증하러 온 거였는데 이제 한국을 홍보하는 일을 제안받고 있다니요.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미팅 장소는 강남 어딘가의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서울의 골목길이 복잡하더라고요. GPS를 켜고 따라갔지만 비슷한 표지판들 때문에 계속 헷갈렸어요. 더욱 문제가 된 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상황에서 길까지 잃어버리니까 정말 난감했어요.
그리고 제 해외 유심카드가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서 지도 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헤매다가 저는 문득 그날 밤에 그 남성이 떠올랐어요. 명함의 번호로로. 정말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담아 문자를 보냈어요. 근처에 있으시다면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남자는 찾아왔어요. 그리고 라이브를 꺼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반응이 이미 난리가 난 상황에서 끄기엔 아쉽긴 했지만 도움을 받는데 이 정도까진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상황을 아는 듯 라이브 켜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화면에 본인 허락하에 촬영 진행이라는 자막을 넣었어요. 채팅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어제 그 남성이다. 진짜 와줬네. 대박 친절하다.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제게 미팅 장소 주소를 확인하고 나서 길을 안내해주기 시작했어요. 걸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설명해줬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제가 차도 쪽에 서지 않도록 살짝 몸을 빼주었고 비가 계속 내리자 자신의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여줬습니다. 자기는 비를 좀 맞더라도 제가 젖지 않도록 하려는 거였어요. 우산 괜찮으세요? 제가 들어도 돼요. 라고 말했는데 그는 괜찮습니다. 이게 편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택시를 타는 게 더 빠르겠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비 때문에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석에서 버스 환승 경로를 검색해서 알려줬어요. 버스로 가면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버스를 타고 나서도 그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버스 뒷좌석에 앉았는데 하차벨이 고장 났다는 걸 확인하고는 다음 정류장을 손짓으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릴 때가 되면 자신이 먼저 벨을 눌러주겠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마지막 길을 안내해줄 때도 정말 자세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 큰 건물 지나서 왼쪽으로 돌면 됩니다. 혹시 미팅 끝나고 늦어지면 역삼역 3번 출구 앞이 밝고 사람도 많아서 안전해요. 심지어 미팅이 끝난 후에 상황까지 미리 생각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을 텐데요. 목적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기까지만 와주셔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도로를 건너셔야 하니까 신호등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로를 건너고 나서도 그는 제가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정말 끝까지 제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라이브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채팅창은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 영화 같다. 한국 남자들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 진짜 천사 아냐?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와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온감동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남성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한국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는 내용들이었어요. 언론사들로부터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한국의 야간 통행 안전 영상은 어떻게 찍으신 건가요? 이 영상을 뉴스에서 소개해도 될까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라는 문의들이 끝없이 들어왔어요. CNN, BBC, 심지어 일본과 중국의 방송사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영상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Korean Kindness Goes Viral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길을 잃어서 급하게 보낸 DM에 즉시 응답해주고 직접 찾아와서 끝까지 도와준 그 남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전혀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감사 인사나 사례를 거절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이 덜 심심했다. 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자신이 즐거웠다고 표현하는 이런 태도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문화의 일부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이런 건지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좀 더 개인적인 접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없이
진짜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어졌어요.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구독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요청이 그 남성분과 다시 만나서 후일담을 들려달라 는 거였어요. 정말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평소에도 저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촬영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게 적절할지 고민됐어요. 그분은 도움을 주러 온 거였지 제 콘텐츠에 출연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DM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감사 인사 겸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촬영은 전혀 없고 정말 개인적인 감사 인사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커피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요청이 많다면 짧은 인터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촬영을 한다면 얼굴이 아닌 목소리만, 그리고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동의를 받을 것, 개인적인 질문은 피할 것 등이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착해보니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야상 대신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들어가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간단한 촬영 허락을 받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괜찮다고 하셨고 몇 분은 궁금해하시면서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끄고 먼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품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어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편해야 기술이 산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의 행동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철학이었거든요. 항상 상대방이 편안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요.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배려하게 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한국에서는 이런 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데이트라기보다는 가치관에 대한 인터뷰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과거 경험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독일에서 일본인 남학생에게 성과를 가로채인 일, 상하이에서 중국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시당한 경험들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아시아 남성들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 전체가 그렇다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히 한국에도 무례한 사람들은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하지 않고 바로잡는 시간표를 먼저 꺼내려고 노력해요. 시간표요? 라고 물어보니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고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시간에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거죠.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가 실수로 동료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내가 바빴어서 같은 변명 대신 내일 오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팀 전체에 공유하고 다음 미팅에서 올바른 출처를 명시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였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보통은 실수하면 변명부터 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즉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메신저 목록에 휴대용 보조 배터리 앱이라고 저장된 항목이 보였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왜 제 이름이 배터리랑 같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아, 그거요. 지난번에 유심카드가 느려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보조 배터리랑 와이파이 핫스팟을 준비해뒀거든요. 길 찾기나 연락할 때 배터리나 인터넷이 없으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실제로 작은 보조 배터리와 포켓 와이파이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항상 들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니 요즘에는 들고 다녀요. 혹시나 해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를 도와준 후에도 계속 제가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겪었던 구체적인 문제점들까지 기억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 배려는 정말 처음 경험해봅니다. 라고 말하니 그는 이런 건 장식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안전하면 나도 편하다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유가 자기 만족이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이 안전해야 자신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거든요. 10분 정도의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목소리만 녹음하는 조건으로요. 그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줬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객관적인 태도였어요. 자신의 문화를 과도하게 미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친절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편견들이 얼마나 성급한 일반화였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 과거의 편견과 잘못된 일반화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영상이었습니다. 언어, 행동, 공간을 헷갈리지 말자. 특정 사건을 국적 전체로 일반화하지 말자. 그리고 발음이나 외모만으로 누구를 단정하지 말자. 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정말 과거에 저 자신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제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단 2명의 동아시아 남성과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한 틀에 넣어서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개인의 행동을 문화 전체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통계적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만난 2명 때문에 전체를 판단한 것은 1%의 샘플로 전체를 결정한 것과 같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것들도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과실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해야 자신도 편안하다는 철학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변명보다 구체적인 해결책과 시간표를 먼저 제시하는 태도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을 대비시켜 보여줬어요. 저는 반박 영상을 만들러 왔지만 오히려 제 자신을 반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상 말미에는 우리 모두 편견 없이 개인을 개인으로 봐줄길 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분간을 배우는 콘텐츠. 이런 성찰적인 영상이 필요했다. 편견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이 멋있다. 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이제 진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됐다. 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반박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이제 며칠 후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민준이라는 분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일 아침,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계획했던 검증 프로젝트는 완료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제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점점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선 도시였는데 이제는 정말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를 다시 한번 목격했어요. 짐이 많은 저를 보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기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자정 산책 때의 따뜻한 조도,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손짓, 민준이 말했던 시간표를 먼저 꺼내는 사과법까지. 이 모든 디테일들이 소음 없는 배경음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직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어요.
제가 짐이 무거워서 고생하는 걸 보고 직접 카트까지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태평양 상공을 지날 때 저는 휴대폰으로 제 채널 통계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허락받은 라이브와 역주행 배웅 영상이 합쳐져서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누적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의 내용이었어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다. 라는 해외 여성들의 사연이 수백 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영상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저런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까? 처럼 또 다른 일반화를 하려는 반응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긴 공지글을 작성했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누군가의 국적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책임감을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사람을 먼저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국적과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이에요. 공지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라는 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비행이 끝나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정말 의외였어요. 익숙해야 할 공간인데 왠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방식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요. 더 비즈니스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집에 도착한 첫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문화 충격을 경험한 거예요. 저녁에 근처 카페에 가려고 나갔는데 밤길이 생각보다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자정에도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여기는 오후 9시인데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돌아오는 내내 불안했어요. 혹시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카페에서 실수로 다른 손님에게 부딪혔는데 그 사람은 째려보면서 조심해라고 말하고 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sorry 라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발로 밀어주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분명히 주워서 건네줬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려 봤어요. 한국에서 했던 실험처럼요. 하지만 1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지나가면서 봤는데도 그냥 지나쳤어요. 심지어 한 사람은 지갑을 보고도 일부러 피해서 걸어가더라고요. 이 대조적인 경험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게 정말 특별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확고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배려와 친절을 제 일상에서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 내가 한국으로 이사하는 이유였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비자 경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반박 콘텐츠를 만들러 갔지만 확신 콘텐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확신에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민준과는 이미 연락처를 교환했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주간 산책 라이브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차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두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에서 민주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고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시청자들은 이런 문화 교류 콘텐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짜 국제 커플의 솔직한 이야기, 두 문화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어요. 영상 제작을 하면서 저는 제 초창기 콘텐츠들을 다시 봤습니다. 아시아 남성 행동 테스트라는 제목의 썸네일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썸네일을 조용히 덮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사람을 먼저 두는 도시에서 배운 것들 이라고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어떤 태도를 담고 싶은지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민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국적 때문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예고 자막이 떴어요. 다음 시즌 한국 이주 프로젝트 언어 배우기부터 비자 준비까지 라고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이주하는 거야? 응원한다. 한국어 공부 영상도 올려줘.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편견을 극복하고 사랑을 찾은 스토리가 감동적이다.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댓글은 한국어로 쓰인 것이었어요. 민준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다릴게요. 라고 써 있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확인해보니 정말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듀오링고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교육 유튜브 채널까지 모두 구독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안녕하세요 를 배우면서 민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가 처음 저에게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정중한 톤이요. 한국 이주를 위한 비자 정보도 철저히 조사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불가능했고 학생 비자를 위해서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학당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의 한국어 과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6개월 어학연수 후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었어요. 제 인플루언서 경력을 살려서 한국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제안도 있었거든요. 6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검증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반박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법인 것 같습니다.